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규제 대책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빠른 속도로 갑자기 나왔는데 역대급 규제 대책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이 지금 아수라장이죠. 뭐 오르지도 않은 지역도 막 이렇게 묻고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저기서 원성도 많이 듣고 있고 과연 지금 이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10, 15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갈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면 성공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임종욱 교수를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부동산학을 가르치고 있는 임종욱 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지금 막 불안한 분들도 있고, 막 살려고, 뭔가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못 구입한 분들도 지금 땅을 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 번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 준비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책 이후 시장 상황이 궁금하죠? 예, 시장에서는 대책이 나오고서 바짝 긴장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날씨가 추웠듯이 대책이 나오면 항상 그 효과가 좀 나타나긴 하는데, 과연 이 효과가 얼마나 장기간 지속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재명 정부 이후에 벌써 세 번째 대책입니다. 처음에 6월 27일 나왔던 것이, 대출 규제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전체 담보대출 비율을 LTV보다 금액으로 조절해서 6억 원 이상은 안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 97 대책에서는 이제 공급 대책인데, 이 공급 대책 자체가 결국 서울의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신호를 정확하게 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당연히 폭등할 수밖에 없었고, 부랴부랴 정부가 이번 10월 15일 날 대책을 내놨는데 조금 강력하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기과열 지역으로 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 및 경기 12개 구역까지 묶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과거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봤을 때 풍선 효과가 일어났다라는 그 학습 효과, 이것 때문에 미리 선점해서 좀 묶지 않았을까. 선점해서 묶었다. 그렇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강남이라든가 용산, 그리고 마용성 위주의 어떤 가격 폭등이 있었지만, 그 외 지역은 사실은 가격이 전고점 대비 회복되지도 못했었는데, 지금 거기 자체도 다 묶어버렸고요. 경기도 12개 구역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사실 오름폭이 없었지만, 거기까지도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었다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거 아닌가. 근데 이 풍선 효과라는 게 지금 막았지만 또 다른 데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 묶으면 어떨까요? 다 묶으면 대한민국 전체를 다 묶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 정책이 나옴으로써 당분간은 어떤 찬바람이 당연히 불 수 있지만, 우리가 추웠을 때는 오늘 딱 아침에 나면 춥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리털 파카를 제대로 딱 장착을 한다라고 하면 이 추위쯤이야 문제 없다라는 형식으로 이 대책도 과연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역대급 대책이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우리 2020년도 6월 17일 날 6.17 대책이라고 하는, 그때도 서울 다 묶고 경기도 다 묶고 그다음에 세종시도 묶고 이렇게 지방까지도 이렇게 묶는 그런,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상당히 유사하다. 단지 한 가지 틀린 거는 그 당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일부 지역들 많이 오르는 강남 3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용산구 이런 데를 묶었다면 지금 전 지역을 다 묶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대급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 효과,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6.27 대책도 효과가 한 2달 갔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97 대책은 한 달도 안 가고 그냥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렇죠. 97 대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집값을 오르는 기폭제 역할을 좀 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런 대책들이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거를 이제 뽑아서 다시 쓰는 개념이 됐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갭 투자를 막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자만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앞으로 서울의 집값이 오를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한 것인데, 약간의 정치적인 성향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도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뭐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일대를 과여지구로 또 묶으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 투자의 어떤 보물 지도를 그려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죠. 요번에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정된 곳이 또 하나의 투자의 보물 지도를 정부에서 오히려 또 가르쳐준 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찍어줬다는 찍어준 얘기죠. 것이죠. 예. 근데 찍어준 데가 만약에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분명히 옆 동네를 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또 토지거래 허가를 묶을 것이냐. 이건 또 정부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이 집값 오르는 원인이 결국 무엇이냐? 공급 부족, 그리고 유동성 확대 이런 것인데 공급 부족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어떤 대책 없이 수요만 억제하려는 정책은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패를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라고 하면 이 집값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저도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대체, 그러니까 항상 정부에서야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규제가 나오는 건 당연하거든요. 네. 해야 되죠.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규제 일변도의 그런 정책들이 성공한 사례가 사실은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전세 시장도 상당히 지금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전세가 지금 뭐 대출 받기도 힘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월세로 많이 전환을 한다. 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월세값도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전세지도 문제고 월세도 문제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없죠. 갭 투자를 막았죠.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자들, 그러니까 소유를 해야지만 그 집에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물건이 귀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원래 전세가 물량이 없어서 지금 전세가 오르는데 이렇게 네.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묶게 되면은 네. 이게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있다.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과거에서부터 봤을 때 전세가 오르는데 매매가는 안 오른다? 이것도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전세가 오르면 당연히 다시 매매가도 오르죠. 네. 그러면 전세를 들어가지 못하는 수요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세 갭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니 그거는 못 하겠고, 그러면 월세라도 받고자 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은 전세에 대한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전세 대비 월세에 대한 그 환산율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뭐 3%에서 5% 정도 사이인데 과거에는 전세랑 월세 환산율이 연 12%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전세자금 대출이 풀리면서 이율이 낮아지니까 전세금은 오르고 월세가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반대로 전세가 오르는 만큼 월세 가격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예전에는 전세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어떤 지렛대 효과가 됐었는데 이제는 뭐 전세가 없으니 월세 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조금씩 더 멀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집에 대한 어떤 갈증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과연 이게 뭐 마냥 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요번에 발표된 것도요. 2026년까지 이제 한정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지정하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다음에 연장할지 여부도 추후에 이제 살펴볼 텐데 분명히 전세값이 폭등해서 그 이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이건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논문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보에서도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과연 투기에 어떤 적절한 효과가 있을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우리가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봤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길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그러니까 서울 전역을 묶은 거는 저도 처음 보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부 지역들을 이렇게 핀셋 규제라고 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묶은 거는 뭐 여태까지 자주 봤어도 전체를 묶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예. 이게 전세가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뭐 그거는 지금 뭐 규정 사실로 보여지는데요. 네. 특히 이번에 토지거래를 묶이면서 그렇다면은 이 매매 시장 과연 어떻게 될까? 매매 시장이 이 금리, 이게 무슨 호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보통 금리가 내려간다. 그리고 이제 공급 문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주택 매매 시장이 같이 더불어서 매매 시장이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정체 상태로 갈 것 같습니까? 사실 부동산 시장은 그냥 전체를 두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지역 간의 어떤 격차가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서울이라는 곳은 어떤 부동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양극화가 분명히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 부동산 중에 서울에 대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똘똘한 채의 전략인 거죠. 뭐 장특공제를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뭐 거주랑 같이 하게 되면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투자보다도 아파트 투자가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 입장에선 더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지금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유동성 확대라든가 또 서울의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굉장히 큰 매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강남이라든가 용산 가격이 오르면 주변을 이제 뻗어가는 그런 상태들을 많이 봐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커서 오히려 정부에서도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 저도 분명히 동감을 하지만 과거의 어떤 카드를 꺼내서 쓰는 것보다는 어떤 수요 억제책보다도 이명박 정부 때 보면은 주변에 서울 강남 주변에 보금자리 주택이라 해서 주변에 서울 주변에 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에 대한 관심을 미래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사실 지금 강가 아파트. 그렇죠. 네. 지금 투기가 일어나는 거는 미래 수요가 지금 현재로 당겨지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납니다. 근데 현재 수요를 미래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수요를 좀 분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 앞에 장사 없다라는 얘기처럼 싼 물건을 공급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 수요는 분산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어떤 규제가 나와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수요 억제책만 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유동성 확대와 공급 부족으로 봤을 때 집값을 잡기가 너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네, 맞아요. 그게 지금 뭐 금리도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가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요. 미국 기준금리 내년에도 한 뭐 3차례 가까이 내린다고 하니 우리도 결국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공급 문제는 단기간에 풀리지는 않는데, 그렇죠.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뭐 공급 문제는 뭐 단기간에 뭐 뚝딱 지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에 대한 신뢰성.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은 기다려도 되겠네. 지금 뭐 급하게 집 살 필요 없겠네. 공급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야. 이런 어떤 신뢰감을 정부에서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 최근에요. LH 주도로 공급을 한다는 데 대해서 실망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원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민간의 브랜드의 입지 좋은 아파트를 원하는 게 대부분의 마음인데, 그렇죠. 그 마음을 뭐 살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신뢰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재건축 재개발, 이 도심에다가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재건축 재개발도 이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닐까요?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번에 묶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어서 대상이 지금 아파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외에 어떤 빌라나 다세대는 그래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네.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서울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인데 문제는 투기과열지구로 또 지정이 됨으로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이후 인가에 조합원 자격은 양도양수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또 생겨버린 거죠. 대신에 이제 재개발도 물론 양도양수를 할 수 없는 시점이 있지만 그거는 관리처분계인가까지 가기 때문에 좀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또는 내 집 마련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미리 선점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너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재산에 또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점이 있어서 재개발 쪽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기울이지 않을까. 사실은 이 아파트 청약 들어가서 당첨받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추천 문제보다는 가점제가 많은 거죠. 가점제 84점 만점에서 가점제 84점 만점자들이 요즘 많이 도출하고 있는데 15년 이상 청약 저축해야 되고 무주택 유지해야 되고 또 가족이 6명 이상 돼야 이게 만점이 됩니다. 6명입니까?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집 안 사고 버틴다라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바로 이 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하는 것인데, 이 재건축은 또 투기과열지구에 또 토지거래 허가를 묵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힘들어지고, 그나마 이제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재개발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조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틈새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자, 재개발 시장의 지금 흐름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금 그 재개발 시장이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재개발 시장 쪽으로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규제가 이렇게 강한 시점에서 과연 틈새 시장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참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틈새 시장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이 바로 빌라인 거고요. 이미 부자들은 자녀분들의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를 해오고 있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 오늘 대책을 비롯해서 재개발 투자에 정말 많은 관심들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정이다라고 보여주면 되는데, 사실 재개발 투자라는 게 좀 방대하고 넓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초기 단계냐 또는 완료 단계냐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제 물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가 들어가면 좋을지라는 부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지금 이미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규제,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나올 규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틈새 시장에서 틈바구니라고 하면은 재개발에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재개발 시장에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 빌라를 구입하잖아요. 네. 네, 빌라를 구입하는데 빌라도 신축 빌라가 있고 구축 빌라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많이 유리할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재개발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합원이 많이 없는 곳이 사업성이 좋겠죠. 사업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에 대해 추가 부담금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재개발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이냐 그게 아니라 속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속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사업성이 좋으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사업성이 좋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약간 예전 말이고요. 사업성이 좋다라는 거는 대지 지분이 넓은 어떤 소유자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지 지분이 넓은 분들이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한 동의율이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원주민들이 거기에서 최근에 건축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추가 부담금이 5억이 안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살던 곳에서 왠지 쫓겨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굉장히 많이 갔다 보니까 원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성은 좋으나 속도가 많이 낮아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좀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사업성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업의 진도인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동의율. 그러면 동의율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투자할 때는 들어갔을 때 오히려 신축이 있는 곳을 좀 찾아달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곳들은 대부분이 앞으로의 입주권을 바라보고 투자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율이 좋아질 거고요. 동의율이 좋아지면 조합 설립이라든가 사업 시행가 굉장히 좀 빠르게 갈 가능성.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데는 아무래도 동의율이 좀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요즘에 노후도 요건이 굉장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신축 빌라들이 있는 데를 가면 사업성이 더 빨리 나오고, 그리고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요즘에 구축이라고 해서 더 싸다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전세가 조금 더 껴있어서 실투자 금액이 좀 낮출 수 있고, 또 투자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재개발이라는 게 아무리 속도를 빠르게 한다 해도 10년, 20년 또 가죠. 그러다 보면 오래된 주택에서 나타나는 그 임차인들의 민원,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도 임차인들이 좀 불만 없이 살 수 있는 집 이런 거 갖고 있으면 편안하게, 특히 우리 자녀분들한테 사준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 자녀분들이 또 일해야죠, 공부해야죠 하는데 또 그런 전화 받는 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축 빌라에 투자해놓고 그냥 좀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투자 방식이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렇게 하고 많은 주변에도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대책이 10월 15일 날 대책 나온 지 5일밖에 안 됐지만요. 좀 시장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르지 않았던 지역들, 그런 지역까지 다 서울 다 먹고요. 이랬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지금 많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1주택자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분들, 무주택자들도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잘 주시하면서요. 그리고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서 항상 남들보다 반걸음이라도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부동산 DJ의 구독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임종욱 교수 모시고 오늘의 주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